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잠시 뒤에 만납니다.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러다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인유한 위원장의 대통령의 신호를 받았다라는 발언에 김기현 대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 비판했죠. 자, 오늘은 어떤 말들이 오갈지 김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왔어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메시지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김기현 대표가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가 압박 중인 거취 문제도 당대표가 결단하겠다며 관여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대표 발언에 대해 혁신위는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에둘러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당 안팎에선 김 대표의 대응이 과한 것 같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권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 인유한 혁신위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도 같이 무너집니다. 앞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선 인유한 혁신위가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안을 포함한 3호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지만 혁신위의 치열한 논의와 발전적 방안에 대해 존중한다며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의 갈등 기류에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별도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선 갈등 봉합 수순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영남권 중진 의원 그리고 윤핵관을 향한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제기되는 의문이 하나 있었죠. 자, 저런 거침없는 발언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일까? 인유한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생각일까? 자, 그런데 최근에 인유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신호가 왔다. 이러자 김기현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심 팔지 말라.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심이 뒤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만나고 있는 걸까요? 자, 윤심이 있다고 하면 아니 그러면 거기다 대고 반발하면 김기현 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반발하는 이런 반기를 드는 모습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러자 언론에서는 과연 김기현 대표가 비판할 수 있느냐? 그럼 김기현 대표는 어땠는데요? 전에는 윤심 마케팅 안 했습니까? 자, 오늘자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윤심 마케팅 했던 김기현, 윤심 팔지 말라. 자, 인유한 위원장이 대통령실 측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라고 언급을 하자 김기현 대표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지만 자신이 당대표가 되기 위한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는 이런 말들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수시로 전화드리면 또 전화 시간 되면 받으시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콜백도 하시고 하면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만나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빈번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상은 아닙니다. 자, 윤심 마케팅으로 당대표직에 오른 김기현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도 억울할 겁니다. 아니 전당대회 때 당선되기 위해서 대통령과 친하다는 얘기와 지금 누군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내 뒤에 대통령 있어요. 이런 신호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분명 다르기 때문이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 한마디 했더니 이 얘기했다고 문제가 커지고 또 저 얘기하면 저 얘기했다고 문제가 커지고 해석을 낳고 갈등이 커지니까 오늘 두 사람이 잠시 뒤에 9시 반에 직접 만납니다. 과연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인유한 위원장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 발언의 시작은 대통령실 측으로부터라는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아. 이런 신호가 와서요. 지적할 것 지적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 아하. 전혀. 네, 신호를 받았다. 자, 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제 저희들이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김기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감추지 않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발전적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하고 그것이 공식 기구를 통해서 잘 논의되도록 그렇게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고 한 걸까요? 자, 국민의힘에 계신 홍석준 의원님, 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예, 일단 김기현 대표는 일단 뭐 원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시죠. 예. 정책 아젠다를 지금 계속 던지면서 첫 번째 통합, 두 번째 희생, 세 번째는 이제 미래 청년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당의 분위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분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일신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희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남권 중진이라든지 예. 뭐 윤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희생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치 생명이 걸린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이 결정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저희 지금 당내 분위기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서 본인들이 희생을 통해서 총선에 승리한다면 뭐 얼마든지 하겠다는 그런 작은 미랄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식은 팽배하지만 그러나 이제 시기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자발적인 의사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데 자꾸 이제 대통령 이제 하게 되면 마치 뭐 그 명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도 있고 마치 이제 등 떠밀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과정이 이제 굉장히 그 시기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예. 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당을 위해서나 상대방을 위해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어떤 방향에서 원칙적으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인유한 위원장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라고는 안 했고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그런 신호를 받았다. 그럼 누가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어제 저희들 분석으로는 뭐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은 인유한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는 건가?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어요. 아무래도 기자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많이 물어봤을 텐데 대통령실은 그동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위원회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인유한 위원장의 윤 대통령 측 신호 이런 구체적인 발언에 그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 없다. 그런 것 없대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뭐 인유한 위원장께서 뭐 전혀 없는 얘기를 했을 리는 없으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에게 전해서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래 발언 자체가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 자체도 확인은 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정치인으로 뭐 처음 데뷔하거나 이럴 때 우리 덕담 해주잖아요. 소신껏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도.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시점에서 들리니까 이게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해왔던 개개의 발언에 대해서 혹시 지시가 있었거나 윤심이 거기에 추인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TPO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도 취임할 때랑 지금이랑은 좀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발언 자체도 전해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 발언도 언제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전해준 사람마저도 소신껏 하세요란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자기가 혁신 의제를 던졌을 때 잘 안 풀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가는 거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 있는데 이게 내 혁신 아니라는 거는 국민의 뜻을 받았고 그것은 상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일 뿐이지 그 개개의 내용에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금 얘기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도 그냥 당에서 알아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얘기가 누군가 전달하면서 지금 얘기처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달리 보일 수 있는 건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개 다 모순되지는 않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가 나왔더라도 정말 그냥 덕담 차원의 얘기를 지금 언급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둘이 한참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 좋은 사람이라고 전에 얘기했어. 라고 하면, 이게 그 얘기한 사람은, 그때 얘기랑 지금 얘기랑 좀 다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은 윤심이 뒤에 실렸느냐 안 실렸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윤심이 실렸다고 보는데요. 일단 인유한 위원장이 진정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분이 뭐 없는 말을 지어낼 사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용이라는 국회의원께서 이제 재빨리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분이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윤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장제원 의원이 권력자의 자기는 권력에 맞서겠다. 그 장제원 의원이 말한 그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장제원이 말한 그 권력자라는 게 인유한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용산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윤심이 실렸다고 보는데 왜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하느냐? 중진들이 윤핵관들이 안 따르니까 실렸다고 하면 안 되니까 안 실렸다고 보는 거죠.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분이 김기현 대표입니다. 저분은 이제까지 용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셨고 그 이후에도 우리 대통령실이나 용산의 의중을 저는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보는데 지금 막상 이제 본인의 거취가 문제가 되니까 저렇게 이제 반발하고 나선다. 저 까닭은 뭐냐 하면은 저게 지금 김포의 서울 편입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 뭐 유정복이나 서병수나 김태형이나 이런 중진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제 강하게 정부의 방침이나 당 지도부의 뜻에 지금 방지를 들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징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이 잠시 뒤에 9시 반에 본격적인 회동을 갖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6면 기사입니다. 김기현, 인유한 위원장 오늘 회동을 갖는다. 윤심 거론 갈등에 봉합을 시도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윤심을 거론하면 그거는 이 문제를 나한테는 입을 막겠다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니냐. 공감대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공감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회동을 먼저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뭐 인유한 위원장 입장 쭉 전해드렸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쫓겨나듯 밀려나가는 게 과연 올바른 정치인가에 대한 이런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남권에서 정치를 하시니까 좀 뭐 우문을 현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영남에서 정치하면 그냥 쉬운 거예요? 진짜 공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호남과 이제 영남과 이제 비슷한 면이 결국 이제 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선거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쉬울 수가 있죠. 그런데 당세가 강하다 보니까 그 예선전이 당의 후보로 되는 그 과정이 또 굉장히 또 치열한 상황이죠. 그렇죠. 공천이 상당 부분 좌우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어떤 총선 때만 되면 이제 영남권 다선 의원들이 비애가 항상 이제 물갈이 내지는 혁신이란 이름으로 용태, 험지 출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항상 타겟 대상이 되는 지역이 또 영남권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큰 인물이 좀 이렇게 클 수가 없다. 그런 또 우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초선이지만 딱 경험해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특이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총선 딱 돼서는 영남권은 가급적 배제 이런 원칙을 딱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말 못할 좀 비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의 정치에 나서지 왜 않느냐. 그러니까 맨 지역만 챙기고 왜 가장 중요한 야당과의 뭐 싸움이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는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뭐 마스크 썼다고 하지만 대통령 면전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영남권 의원 중에 제대로 나온 사람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수도권이 지금 더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거부터 좀 전투력과 실력을 갖춘 어떤 사람이 이제 다선으로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어떤 총선을 통한 어떤 물갈이의 영남권 의원들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물갈이가 자꾸 되고 하니까 과연 그런 어떤 전투력과 실력이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 좀 성장하기가 영남권이라는 기반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예, 뭐 스스로 이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요. 지금 홍 의원께서도 그 지역에서 초선 의원이십니다만 뭐 4년 전부터 정치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사실 갈고 닦은 거잖아요. 그래서 초선 의원 되신 거고 거기서 한 3선 하려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 뭐 길 가다가 누구, 저 알아요? 의원들한테 막 그런다면서요, 사람들이. 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막 아는 척 해주고. 그렇게 해서 민심을 다져놓았는데 내가 12년 동안 나가라? 그것도 쫓겨나든 나가라?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뭐 비애를 넘어서 지금까지 어떤 정치 전체적으로 이제 회의를 많이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퇴를 하든 험지 출마를 하든 뭐 본인의 어떤 희생으로 인해서 당이 총선에 승리한다면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상대방에 의해서 등 떠밀리듯이 그렇게 가서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 아니까 그런 거는 다들 거부를 하죠. 예. 자, 영남 출신입니다만 민주당에서 정치하신 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석준 의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영남권의 특히 TK 지역의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보다는 임명직이라는 그런 우리가 비아냥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공천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리고 공천에는 당원들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식의 공천보다는 이제까지는 주로 이제 당 지도부 특히 당 대표의 의중을 관철시키는 그런 공천 과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비아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의 전투력은 이제 민심을 반영하는 데서 민심을 등 입은 데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TK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반영하고 민심을 등에 업는 것보다는 당 지도부의 눈치나 자기 그러니까 일종의 임명권자라고 볼 수 있는 당 지도부의 눈치만 보다 보니까 소신 있는 발언이나 전투력이 발휘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남의 민주당 의원은 뭐 거기까지 제가 지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죠.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사람의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권력자 눈치 안 봐요라고 했던 장제원 의원입니다. 오늘자 서울신문 5면 보시겠습니다. 자, 충심을 입증해라 코너에 몰리는 장제원. 야, 최지원 기자, 장제원 의원을 향한 지금 압박이 당내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예, 좀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저런 지금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세를 과시했던 그 행동이 오히려 타깃이 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도부에서 장 의원을 향한 압박성 멘트가 여러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김병민 최고위원은 당을 향해 헌신할 가능성에 더해서 공천 과정에서 혁신의 키를 이어받는 누군가에 의해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단을 내려서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낙천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이런 분석을 내놓은 거고요. 김근식 당협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아직 남아 있다면 마지막으로 명예로운 결단으로 그 충심에 대해 입증을 해달라 이런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고 사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큰 공을 세웠죠. 공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지금 어렵대요. 총선 앞서서 지금 뭐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어요. 이대로 가다가 민주당에서는 200석 얻는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뭐 대통령 탄핵도 막 카드도 주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장제원 의원의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 자, 이 얘기는 당에 계신 분보다는 당 밖에 있는 분한테 질문드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이 중용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공을 세웠는데 그게 가깝다, 친윤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공격당하고 오히려 배제되는 거, 이거는 옳지 않죠. 그럼 그 이후에 당의 발전을 위해서 정권 재탄생을 위해서 누가 노력할까요?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 나는 오히려 더 중용되겠다. 이런 그릇된 그 프레임이 짜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친윤이라는 것만 가지고서 공격하는 건 옳지 않은데 지금 전체 선거를 위해서 혁신
혁신이 필요하다는 건 국민적 공감대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윤심이 실렸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민심이 그래요. 지금 양쪽 정당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혁신하는지에 대해서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건 모두가 다 일치돼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국민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께서 상징성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건 그만큼 더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론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한번 희생하는 것이 당과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정치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 공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해드리고 예우를 다 갖추고 그리고 이번에 스스로 아마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전투력 센 것만 좀 부각되는데 굉장히 영리하신 분이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예. 굉장히 좀 현명한 판단들을 여태까지 해오셨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일화나 이런 거 다 혼자 직접 이루어내셔가지고 정권 탄생에 대해서 기여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그 총선 승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한번 희생하시면 국민들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좀 뭐 이분들 입장은 그런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장제원 의원은 지금 유권자들한테 뭐 그럼 떠나라는 얘기 나왔다고 대통령이 오라네요. 저 가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끝까지 남아 있겠다. 그게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은 사실. 하지만 시간을 좀 갖자 보자는 거예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니까. 자, 장제원 의원한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일까요? 들어보시죠. 정말 당을 위해 한번 헌신하겠다고 하는 선당후사.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다고 다 판단하는데 그럴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의 키를 주면서 끝까지 달리다가 나중에 공천 과정까지 누군가는 그 혁신의 길을 이어받을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 이 당의 공천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가능성 하나. 결국은 하나의 드라마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드라마라고 했는데 드라마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사람들이 시청률이 제일 높은 부분은요. 결론 날 때 내가 원하는 결론 날 때가 아니에요. 그 결론이 날까 말까 어떻게 될까 요때거든요. 지금 시청률 제일 높을 때예요. 말하자면 드라마로 국민의힘한테 관심 높을 때예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드라마로 봤을 때 지금 시청률이 최고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일단 총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한다고 선언을 해버렸다? 그게 총선에 약발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그때까지는 안 간다. 총선할 때는 벌써 지금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하신 분들의 그런 어떤 뭐 결단 이런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은 현재에 있는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과 약속입니다. 예. 어쨌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심정도 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기라는 면도 있고 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되는데 본인이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해서 결국은 험지 출마 같은 경우는 성공을 해야 되고 또 용태를 내에서는 그게 좀 효과가 좀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측면에 봤을 때는 지금 드라마로 봐서는 지금 시기가 아주 시청률이 최고 높은 그런 어떤 시기는 아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언제냐? 저는 1단계 시기가 혁신위 활동이 12월이 끝납니다. 예. 그래서 공관위로 넘어가는데 그게 1단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관위의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거기에 이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시청률이 고조되는 시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천 얘기 막 나오고 할 때 조금 더 뒤에 한 1월은 돼야 된다. 자, 뭐 시청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뭐 시청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동을 주냐 안 주느냐는 그 포인트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장제원 의원 저 반발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윤핵관 해체라는 말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윤핵관을 해체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누가 해체를 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시키고 있다? 저는 용산에서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저 장제원 의원이 저런 정도의 반발을 하고 나서는데 저는 왜 정말로 윤핵관이고 대통령하고 친하다면 왜 사전 조회를 안 했냐는 거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데. 네, 언제든지 전화해가지고 서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이 중진 윤핵관 험지 출마를 이야기할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했으면은 저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또 그리고 지금 중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장제원 의원이 국민의힘 당에 대한 중심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이제 이런 지경에 왔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지금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권력에 맞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력이라는 것이 인유한 위원장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에 맞서겠다는 것은 자기가 용산과 대통령에 맞서겠다는 뜻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저는 윤핵관들, 중진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나타난 대통령의 레임덕의 징후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한다. 아까 뭐 홍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의 상황과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뭐 주호영 의원, 김기현 대표, 뭐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들에게도 시간을 줘야 된다. 아마 현명한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9시 반이라니까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도 채 안 남았는데 혹시 두 분 만나는 장면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점점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 오늘 어디를 갔느냐? 오늘 대구를 간대요.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를 간대요. 뭐 최근에 뭐 이준석 신당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 장관은 대구를 찾는 겁니까? 네, 그래서 좀 행보가 의미심장하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대구를 갑니다. 이 법무정책 현장 방문 이런 목적인데 대구의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에 대해서 둘러보고 달성군의 달성산업단지를 찾아서 지역 특화형 숙련 기능 인력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한동훈 장관은 최근에 연일 전국 각지의 법무 현장을 찾아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대구 방문도 일단은 그 일환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업무일 뿐이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기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 부인 얘기 나올 때도 사진 갖고도 지금 계속 이제 기사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행보 하나하나 이거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건 좀 굉장히 확대 해석이지만 이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량감이 더 올라가고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탑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건 하나 들고 있어도 그거 완판돼 버리거든요. 예. 모든 것이 지금 관심의 대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낳고 있으니까 정말 대권 주자로서 거론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뭐 이준석 신당 바람을 차단하려는 것이냐 뭐 그런 의도는 없죠. 사실 법무행정을 위해서 가게 돼 있었던 곳에 갔을 뿐이지만 그냥 그 행보만으로도 이준석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두 개를 볼 필요가 있는 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아까 레임덕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강서 보궐선거 이후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고 있어요. 그건 확인됐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레임덕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레임덕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라도 더 붙잡고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혁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뜻이다라고 하면 레임덕이 아니죠. 그런데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한동훈 장관이 대권 주자로 거론될 때 딱 두 군데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데 서울과 대구예요. 오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가 조금 빠지지 않냐라고 하지만 보수는 다른 곳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로 더 고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쪽 지지는 더 결집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이 더 모이는 것이고 이것이 혁신과 맞물리면 폭발력이 더 있을 것이다.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얘기는 지금 더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예. 사실 정치인이 당 안에서 품어주려고 노력할수록 정치력이 상실되는 건 굉장히 기이한 일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모양새가 돼가고 있거든요. 신당 바람이라는 건 제가 바람이라고 할 정도까지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관심은 이제 자연스럽게 한동훈 장관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이게 또 지지율 얘기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이긴다더라 정도가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최지영 기자? 이게 지난 10일에 한국갤럽이 7일부터 9일 동안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질문은 선호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를 여야로 이제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하게 된 건데요. 전국 지지도를 먼저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21%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13%를 얻어서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격차가 벌어지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반대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14%를 얻었고 이재명 대표가 9%.
더 낮게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이제 한 장관이 이 대표보다 훨씬 더 높은 걸로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뭐 이게 이제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겁니다만 한동훈 장관 대구에서 정치하시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전반적인 뭐 기대감 평가가 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거의 셀럽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특히 여성분들이 한동훈 장관이 잘생겨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사인 받아달라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청탁을 해서 사인을 몇 장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술의 전당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긴 했었잖아요. 예. 예. 지금 대구에 가는 것은 이준석 대표 신당 바람도 불지도 않지만 그와 관계없이 이제 범죄 피해자들이 스마일 센터라든지 또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방문하는데 뭐 저하고도 좀 관계가 깊은 게 제가 지금 현재 당의 규제개혁 추진위원장으로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된 어떤 규제개혁을 지난 7월 3일 날 법무부와 같이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규제개혁을 완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좀 방문하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에도 좀 방문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번에도 범죄 피해자 어떤 도와주는 스마일 센터를 방문하는데 제 지역에는 대표적인 어떤 미해결된 범죄 피해자 개구리 소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우파 보수를 중심으로 해서 중립 성향이 가진 국민들에게까지 굉장히 차기 지지도조서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은 제가 현장에서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까 뭐 지지율 잠시 봤습니다만 지금 이 대구에서 상당히 관심을 높이 사고 있다라고 했는데 TV조선에 오늘 또 단독 보도가 이런 게 나왔어요. 한동훈 장관 후임을 그러니까 장관을 이제 후임이라는 거는 곧 이제 사임을 하고 그만둔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전제가 지금 후임을 하려고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자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 두 사람이 직접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대점을 3층에 가서 이제 대기하시면 되거든요. 기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본격적인 오늘 대화가 또 뭐 단 둘이만 또 해야 될 얘기도 있고 민감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대화는 비공개라고 합니다. 오늘 회동 장면 앞부분 지금 저 장면 이 시각 저 장면만 공개를 하고 어떤 대화를 구체적으로 나눴는지는 아마 알려질 것 같습니다. 김경진 우리 대변인 통해서 그냥 하는 게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전이 이상하게 자꾸 이제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대화를 하더라도 이게 각자 따로 얘기하면 또 와전된다. 그러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공동으로 발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은 제각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인유한 위원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측에서 신호가 왔다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자들이 그러면 윤심이 반영된 거네라고 하니까 또 이 김기현 대표는 또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급발진하면 안 되지라고 했는데 급발진? 그러면 뭐 지금 갈등인가 막 이러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자. 어디까지 뭐 김기현 대표는 어디까지 손을 보실 생각이십니까?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한동훈 장관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후임 인사를 검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장관 후임을.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죠. 예. 예, 후임 인사 검증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여권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온 건데요. 이 관계자가 또 얘기하기를 한 장관의 거취는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 쪽과 더 가까워지는 걸로 본다 이런 말도 구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12월 예산 정국 이후 시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입당 또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고려 중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서울 중구 성동갑이나 서울 종로, 서울 영등포 이런 지역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기도 이제 여권 내부에서는 거론도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어디요? 막 성동갑, 여의도? 예, 중구 성동갑은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준비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인데 이 임 전 실장도 똑같이 이제 종로와 성동갑을 놓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 두 곳에 같이 도전을 해서 임 전 실장과 붙겠느냐 아니면 이제 영등포는 지금 김영주 의원인데 예. 김영주 의원 지역구에 가서 붙느냐 이제 어쨌든 야권의 유력 정치인 그러니까 좀 거물급 정치인들과의 결전을 벌이는 곳으로 한 장관을 급파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혹자는 지금 이제 뭐 다른 여러 부처들도 똑같이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기재부도 있고요. 국토부도 있고 금융위원장 인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일선에서 그냥 인력풀을 굴려보는 과정이지 이걸 한 장관이 당장 12월에 나간다는 것과 직결한다고 볼 문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직 여권 관계자들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 사진 공개해드렸잖아요. 그 부인 진은정 변호사, 그 김현장에 근무한다는 한 장관의 부인입니다. 근데 사실 저 자리가 진은정 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매년 있는 행사랍니다. 근데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는데 보세요. 누구를 중심에 뒀는지,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는지. 기자들도 이제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한동훈 측에서 지금 흘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이거 공개적으로 한 행보인데 우리가 흘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 질문 드리죠. 한동훈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만약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는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저는 한동훈 100% 총선에 나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본인은 여러 일정, 지방을 순회하는 여러 가지 일정이나 또는 부인이 저렇게 부각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은 한동훈 장관 뭐 나올 게 확실시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국힘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몇 가지 점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 첫째, 이분이 너무 자기들 지지층에 어필하고 소구하는 발언만 해서 중도층의 지지가 높지 않다, 비호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정치력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싸울 수 있는 곳,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 무대에서 자기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 자기가 가장 싸울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서 유리한 무기를 들고 싸웠다. 저는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나오거나 나중에 또 대선 후보로 나오면은 윤석열 시즌2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 그렇다면은 시즌1이 지금 흥행하고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시즌1이 흥행하지 않고 있는데 시즌2가 흥행할 수 있겠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국회의원으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이제 50%는 좀 넘었었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역할은 결국은 우리 당의 내년 총선에 좀 더 이제 활기를 좀 불어넣는 어떤 그런 역할로는 제 충분한 어떤 구원투수의 역할이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우파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에까지 저희 당에서는 그래도 좀 드물게 소구력이 있는 대표적인 좀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구에 나가더라도 뭐 그 지역구는 물론이고 그 주변 어떤 지역구까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많이 미칠 거다. 물론 한동훈 장관 같은 이런 어떤 인물론도 인물론이지만 앞으로 어떤 혁신 경쟁, 정책 경쟁에서 물론 또 저희 당이 앞서야 되겠죠. 예. 저는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일 잘하시는 분이 있었나 싶어서 참 나라를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역할 잘해주시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나, 국민들께서 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예.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 나이도 젊으세요. 이제 40대, 50대 초반 뭐 이러니까 이제 40대에서 민주당세가 좀 강하잖아요. 40대, 50대에서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고 또 전통적으로 여성분들의 표가 또 민주당에 좀 많이 지지한다. 이러지만 또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또 팬덤이 있으시고 여러모로 좀 상쇄하고 오히려 그 이상을 얻어오실 수 있는 반면에 또 아까 비호감 얘기하셨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 비호감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못 봤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당내에서 김두관 의원마저도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할 정도로 비호감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대립각을 세웠을 때 월등히 우월하게 지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굉장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호감, 비호감은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호감이 큰
민주당에서 바로 이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대요. 한동훈 장관 이른바 탄핵 카드를 놓고 당내에서조차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누군가 막 너무 치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민주당에서 봐도 너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 저러다가 역풍 불어라면서 우려를 한다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어린 X라고 할 때만 해도 뭐 거기는 당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라고 거리 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용산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이를 굳이 내보이려고 하는 저급한 정치. 한 장관 표현대로라면 아주 후진 정치, 막장 쇼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조폭이 두목 대신 총대 메고 감옥 가고 행동대장이 두목에게 충성 경쟁하는 찰진한 깡패 영화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그러한 정당 해산 발언은 국회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시키겠다라는 의미로서 국민의힘을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을 내심을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 예. 자, 왜 저럴까라는 질문들이죠. 왜 몇몇 강성 의원들은 저렇게 탄핵을 연일 치고 나올까요? 그 이유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첫 번째는 개딸을 중심으로 하는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지지층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다가오는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길 수도 있고 또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하나같이 보면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쇼 했지 않습니까? 또 김용민 의원 대통령이 예산 시정연설을 하러 왔는데 악수를 거부하면서 했다는 말이 뭐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좀 전에 화면에 안 나왔지만 뭐 양의원 의원 같은 경우는 IAEA가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라고 뭐 했는데 그 뭐 바라겠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고 뭐 유승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의원회관에서 또 자전거를 타고 뭐 다니는 그런 정말 그 국회의원으로서 참 창피한 그런 어떤 한 사람들이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강성 지지층이 좋아하는 은행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탄핵 중독, 탄핵 남발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 중진 의원들하고 뭐 좀 몇 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농담 삼아 사석에서 왜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같이 한다는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많이 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다음 총선에서는 정말 국민들의 현명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지만 당 지도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관심.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는 이상한 장관입니다. 툭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분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행태라든가 가벼움을 볼 때 지도자로서 자기 이미지를 맞추는 데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구재룡 변호사님. 자, 일단 지금 탄핵 사유는 뭐 위헌정당 심판 청구 이 발언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고 이 지도부는 저렇게 좀 그만하는데 강경파가 왜 이렇게 치고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혁신 경쟁에서도 밀렸고 민생이나 정책 이슈에서도 밀렸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그냥 반정부 투쟁, 정부에 대한 심판론으로 치르고 싶어하는 여론이 민주당 내에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가장 먹혔었고 지금도 제일 잘하는 게 탄핵밖에 없고 그걸로 대립각 세우는 게 가장 표 득표에 낫다. 왜냐하면 김포시 서울시 편입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 입장조차도 밝히질 못했잖아요. 유야무야 시간 끌더니 지금 이 이슈로 전환을 시켜버렸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거가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거는 숫자를 늘려서 아마 상당 부분은 진짜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사유조차 되지도 못하면서 지금 계속 언급하는 게 당내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군불 떼우기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 윤석열 한묶음으로 해가지고 검사 독재 정권 뭐 이런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데 역풍에 대한 우려가 또 안에서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정리가 안 됐는데 아마 그냥 군불 떼우기용으로 이렇게 던졌을 때 여론의 추이를 좀 보고 싶어 하는 게 강경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핵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도부하고 입장이 같습니다. 지금 또 한종훈 장관이 말씀하시기를 탄핵은 극단적인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극단적인 수단이죠. 그렇지만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야말로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특히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이 검찰의 칼날을 지금 이재명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휘두르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구체적으로 잘못을 한 사실이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탄핵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손준성이나 이정섭 이런 분들에 대해 검사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비유를 들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괘씸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다고 하는데 뭐 괘씸한 것이 괘씸죄라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장관을 탄핵하는 데는 특히 총선에 출마하는 게 점점 과시화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는 것은 민주당이 별로 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지원 기자, 당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다시피 이 검사 탄핵 얘기가 나올 때부터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히나 반대하는 기류가 꽤 강했던 게요. 그 검사들을 탄핵하는 그 방식 자체는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거긴 하지만 검찰 안에도 징계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1차적으로 비위가 적발이 되면 검찰 내부에서 징계 절차를 먼저 거친 뒤에 예를 들어 징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한 사안인데 무마됐다거나 징계 자체를 뭉갰다거나 이런 게 적발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입법부의 검사 탄핵, 뭐 공직자 탄핵 이런 방안인 건데 지금 그런 내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상 건너뛰고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 한 명 한 명, 심지어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공개 발언을 하고 공세를 펴는 거에 대해서는 그 홍익표 원내대표는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강경파 의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홍 원내대표가 주의를 주면서 공개 발언도 최대한 자제해달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 이재명 대표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사 탄핵에는 좀 동조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홍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원내대표는 또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지도부에서도 지금은 좀 자중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막말을 하고 비판을 하고 탄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나왔느냐?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전 수석을 했고 정치인 다음에 출마 안 한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매우 서툴렀다.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나 또 뒤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해서 공격하는 그 언어를 보면은 조금 오히려 이제 너무 반정치적이다. 성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욕을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민주당 대표를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 상태지만 그 흔적이 어디 갑니까? 저는 마이너스로 봐요. 보시군요. 그리고 민영배 유정주 의원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림이 이상한 거예요. 탈당하고 무소속 상태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저급한 불을 지른 거거든요. 저급한 언어로 불을 질렀는데 그걸 뒤이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하니까 이게 뭐가 좀 그림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굳이 얘기하면 정무적으로 좀 매우 서툰 일을 한 것이다. 자, 과거 정무수석 출신의 또 한마디였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서 균열 움직임 보이고 있는 게 이 탄핵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게 온갖 공격을 당해온 비명계 의원들도 지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급기야 공동대응 모임을 출범시켰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 최악이다.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은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친명 1세계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의 유튜브 언론 등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습니다. 친문 팬덤 또 친명 팬덤으로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그 매운맛이 다릅니다. 이거는 같은 당,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결국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세 가지. 도덕성 회복,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로 불거진 도덕성 회복,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비전 정치 회복. 자, 이런 내용들을 12월 안에는 마련하라, 방안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명계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지원 기자. 일단 그 각자 도생하다 뭉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러면서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가장 높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규모도 사실 한 4명에 불과해서 의원 전체 수에 비하면 매우 적죠. 그리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탈당은 하지 않고 당내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그렇게 큰 동요까지 일으키진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공천을 앞두고서 직전에 지금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이런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움직임을 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내 지역구에 자객 공천하지 말고 친명 경쟁 상대 공천하지 말고 나를 공천해달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것들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까지도 하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친명계에서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구자령 변호사님, 계속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분들한테 뭐 좀 강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 나도 당했다니까, 나도 문자 폭탄 받아요,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니까 이분들이 이래서는 내년 공천 기다리면 오히려 정말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을 더 먼저 더 많이 하고 있던 이상민 의원께서는 오히려 저기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예. 그게 탈당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기 때문에 탈당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지금 참석 안 했다라는 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분들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지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인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상 방치하고 계시거든요. 공천으로 가면은 사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거는 진짜 공천 투쟁이 아니라 당내 혁신에 대해서도 지금은 뭐 외면해버린 거기 때문에 총선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애당심에서 나온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저분들이 아니더라도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이 장난질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대놓고 도전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개딸들이 합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외면하는 거는 사실상 영합하고 있다. 그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 당내에서마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언급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는데 혁신 경쟁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홍 의원님한테 이거를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갈등은 있는 사람 좀 험지 출마해라, 나가달라. 그럼 이제 선택지가 있어요. 뭐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 내 사람을 심는다. 이거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내가 다음에 누구에게 물려주고 이 지역구를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갈등의 핵심은 뭐냐? 지금 나를 위해서 누군가 자객이 나타나서 나를 공천해서 배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반발심이 클까요? 나보고 나가라는 게 나를 밀어내는 게 반발심이 클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 누군가 자객을 보내서 내가 아예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클까요?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항상 총선 때마다 어떤 총선 승리의 어떤 혁신이라든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보이기 위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항상 뭐 물갈이, 용태 이런 것으로 항상 있어 왔던 일이죠.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그래도 보수
우파 정당에 비해서 앞서 있다는 것이 이제 당내 민주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민주화가 지금 됩니까? 완전히 이제 당내 민주화 사라졌고, 그다음에 도덕성 면에서도 보면은 좌파 정당이 우위라고 뭐 말로는 이제까 했는데 잘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뭐 성 문제라든지 돈 봉투 문제라든지 코인 문제라든지 도덕성 문제도 완전히 이제 땅에 떨어진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방금 조금 전에 말씀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뭐 이런 당내 민주주의 이야기를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막 그 당내에서 막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다음에 어떤 공천 이런 것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념, 신념 이런 것 전부 다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조차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지금이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사실 지금 커진 건 아니잖아요. 이미 더 커졌었어요. 오히려 지금은 구속영장 기각되고 사법 리스크를 좀 줄여나갈 수 있어요. 물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많았어요. 방탄 비판할 때 왜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물론 조용히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개딸이라는 분들한테 욕을 먹고 저렇게 하고는 있지만 왜 그때는 기회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공천 앞두는 왜 이 시점에 하느냐는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가 다가오고 또 공천이 문제되니까 저거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저러한 움직임, 저게 지금 자기 반성과 성찰로 지금 이어져 가지고 저는 또 저게 또 혁신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국힘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혁신위를 띄우고 또 그게 연일 보도가 되고 또 김포 서울 편입이라는 정책적인 이슈도 들고 나오면서 연일 언론의 관심을 끌었었는데 지금 저희 진영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 우리가 지금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또 그게 개혁으로 이어지는 저는 뭐 목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 옆에 또 사람들이 올까요? 저 아까 어느 의원이었죠? 한 40명까지 온다라고 얘기하는 김종민 의원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가령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그런 숫자하고 연관시켜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관건은 내부적으로는 우리 당 지도부와 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관용성과 포용성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얼마나 동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와 이제 강도가 정해질 텐데 저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과거에 분열된 모습으로 참패한 그런 쓰라린 그게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여러 사람들 지금 자객 공천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험지 출마 이재명 대표도 받고 있죠. 안동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도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랑 국회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본인도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도 저 정도의 희생과 저런 걸 어찌됐든 나중에 결과는 어찌됐든 알을 깨는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물론 0.5선한테 무슨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김두관 의원이 그것도 친명계로 알려진 김두관 의원이 다시 한번 들고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의원은 침묵을 하고 친명계인 박찬대 의원이 대신 나와 싸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비호감도가 매우 높아요. 성남이나 대구나 안동을 포함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정도의 그 메시지가 좀 나와줘야 핵심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0.5선에게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개항을의 주민들한테 중앙 정치는 인천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을 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머리 염색도 하고 지역구인 개항을 쭉 돌았던 것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자, 김두관 의원이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는 그렇게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김두관 의원은 근데 사실상 뭐 친문, 친노무현계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친명계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제 마지막에 경선 투표 끝까지 하지 않고 후보를 이제 내주고 단일화를 이재명 대표랑 하면서 이제 친명계로 불리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친문이죠. 그때 장관 시작하고 정치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노무현 때부터. 이 어쨌든 이제는 이제 할 말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빼고 난다면 대체 민주당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많다라는 것들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이 대표 스스로도 회의에 갈 때마다 이재명이라는 네임밸류를 뺀다면 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보여줘야 된다 이런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먼저 나서서 결단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민주당의 혁신이나 민주당의 움직임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먼저 테이프를 끊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아까 박찬대 의원도 얘기했고 오늘 그 아침에 그 전략위원장도 한병도 전략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대표가 이제 인천이 아닌 또 다른 험지에 나가서 이제 선거운동, 자신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당의 총선 승리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개항에 그냥 곧대로 재선에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의원직을 불출마하는 한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니 지금 안동 가라고요? 그럼 안동에 가서 이길 듯 말 듯 그 험지에서 싸우고 있으면 전체적인 총선은 누가 운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출마가 낫다. 어차피 꿈은 다음 대통령 출마라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국회 정치인으로서 개항에 간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방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이미 뭐 여러 개를 대장동, 백현동, 병합회사 하나, 공직선거법, 조만간에 또 위정교사 3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쌍방울이라든지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쪼개 후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면 당장 구속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정말 역대 대통령 후보가 떨어졌는데 곧바로 이어서 조금의 어떤 외유 기간도 두지 않고 송영길 대표하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개항에 어렵게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한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굉장히 괘씸한 거죠. 완전히 아마 제가 볼 때는 데스노트에 하면 적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보란 듯이 동네 한 바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유튜브 본인 촬영을 하면서 개항을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 나는 개항 벗어나지도 않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딴소리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공언을 한 것입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결단을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두관 의원은 먼저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침묵보다는 이제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본인께서도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어떤 모종 결단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구대표팀의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진 어제 사실은 2024학년도 많은 분들이 기분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수능 날이었습니다. 이날 시험 정말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오면 참 부모는 얼마나 묻고 싶습니까? 시험 잘 봤니? 그거 묻고 싶은데 또 그거 못 묻고 애 기분만 눈치만 이렇게 보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수능을 이틀 앞둔 어느 날 한 장수생이 쪽지를 한 장 남겨두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예, 수능을 딱 이틀 앞두고 경상도에 있는 한 20대 남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입장에서 정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20대 남성이 그동안 여러 차례 수능을 봤지만 이른바 우리가 왜 낙방한다 그러죠. 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낙담했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대 간다 이런 쪽지를 남겼는데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군대를 간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나쁜 마음 먹은 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이 이 남성에 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다른 학생들은 어느 대학교 간다 그러는데 이 아들은 군대 간다고.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남긴 쪽지 내용치고는 좀 범상치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도 이게 진짜 일리가 있겠나. 군대 가면은 뭐 가족들한테 알리고 밥도 먹고 이렇게 갈 텐데 예. 쪽지 하나만 남겨놓고 수능 공부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사라졌나. 이래서 나쁜 맘을 먹었을까 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근데 경찰은 정말로 성인의 실종 신고 같은 경우에 범죄와의 연관성 또는 이제 극단적 선택 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GPS로 신속하게 추적을 하거든요. 예. 근데 GPS 신호가 마지막에 강원도 철원에서 잡혔고 그러면은 저 군부대 있는 데인데? 그래서 진짜인가 해서 신병교육대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입소를 했어요. 그래 진짜 군대 갔구나. 대학 가랬더니 왜 군대 갔나 의아하긴 하지만 하여튼 연락 없이 군대를 가서 그나마 안전은 확인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한숨 돌렸는데 저 연수원 동기 중에도 정말 이제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능을 못 보고 이제 군대를 먼저 갔다 와서 수능 보고 사시 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철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분도 스트레스가 엄청 나셨을 텐데 군대 갔다 오시면서 몸과 건강 모두 다 건강해지셔가지고 원하는 결과 이루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 교육대학교 신병교육대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12년의 배움의 결실을 맺는 시험인 만큼 부담감도 사실 크잖아요. 어제 수능 시험장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의 나이에 주목하십시오. 이분의 수험표입니다. 올해 나이 83세입니다. 최고령 수험생 김정자 할머니, 김정자 수험생 43년 저분 이제 수험표 공개하셨으니까 6월 생일생이라고 합니다. 야, 올해 나이로 83. 야, 근데 시험 끝나니까 역시 저 어르신도 저렇게 기분이 좋으신 건지 시험 치기 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어떤 사연이 있는 분이십니까? 정말 저 정도 연령이시면은 수험표 검사하는 분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어르신 여기 왜 오셨어요 했을 텐데 처음에. 그러니까요. 정말 83세 지금 수능 응시라니 진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근데 사실 이 김정자 할머니 그동안 이제 뭐 방송에도 한번 출연을 하셔서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학생이 된 거는 뭐 5년밖에 안 됐다 그래요. 이제 일성여중고라고 이제 학력 인정되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배움 기회를 나중에 얻은 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배우는 곳인데 예전에 이제 그 예능에 출연해서 이분 하신 얘기가 옛날에는 본인 이름 석자도 못 썼다고 그래요. 한글을 모르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배움의 계기가 생기게 됐냐면은 2017년도에 지하철을 탔는데 우연히 그 양원주부학교라고 저도 옛날에 취재를 갔었는데 여기도 그 평생 교육기관입니다. 뒤늦게 이렇게 한글도 못된 분들이 정말 가나다부터 배우는 그런 곳인데 홍보물 부채를 봤었대요. 그걸 보고 나도 한번 배워봐야지 싶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셔서 이렇게 지금 일성 여중고까지 나오셔서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셨으면 됐는데 대학까지 가신다고? 그러니까요. 사실 저만 해도 이제 정말 한두 시간 앉아있고 책 보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저 연령에 어떻게 저런 열정이 나오시까 정말 대단하신데요.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는지 계기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손자, 손녀들이 지금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딸이 미국에 살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로만 얘기를 하는데 나도 좀 영어 좀 배워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 갈란다? 네, 손주들하고 얘기해보고 싶어서 영어로? 네,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영문학과에 진학하는 게 목표라고 하십니다. 이야, 그렇군요. 손자들이랑 영어로, 그러니까 미국에 사니까 아이들이 한국말 잘 모르니까 영어로 얘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손자들이랑 얘기하고 싶었으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신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분 얘기 오랜만에 나왔네요. TV조선을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원조 하이틴 스타 이승현 씨가 이승현 씨 나이가 55년 동안 감춰뒀던 55년 그러니까 55이 아니라 그동안 감춰졌던 그 가족사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보였대요. 감춰왔던 이승현 씨의 가족사. 야, 55라는 숫자에도 놀랐는데 이분한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분. 근데 가족에게는 모르겠어요. 전 어머니가 두 분이라 친어머니와 이제 나를 길러주신 새어머니가 계신데 엄마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아빠랑 살면서 근데 아빠 당신은 또 전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잠깐만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승현 씨 말할 때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 보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승현 씨 하면 현대미인, 세련되미인, 미스코리아 출신의 여주인공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부잣집 딸 같은 이미지. 뭐. 그렇죠. 이승현 씨가 했던 뭐 액세서리, 헤어스타일이 유행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스타였는데 예. 이승현 씨가 지난 6월 방송에서 가족사를 털어놓은 것을 보면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가 두 분이라고 하죠. 낳아주신 어머니, 길러주신 새어머니가 있는데 복이 많다라고 한 것은 아마 길러주신 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시절에 이승현 씨는 굉장히 마음고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렇게 눈치를 보고 또 새어머니가 혹시 본인 때문에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밥을 먹기 싫지만 이걸 차려준 새엄마를 생각을 하면서 밥을 억지로 먹다가 체한 적도 있다. 이런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아버지를 보니까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또 짠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원망과 애정이 교차하는 심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지만 또 아버지 혼자 밥 먹고 계시는 모습 보면 짠하다 이런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왜 아빠는 왜 늘 이렇게 혼자 챙겨드세요? 맨날 왜 찬밥 먹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딸 입장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승현 씨도 가정이 생기고 임신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참 이 친엄마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렇게 이제 가정사가 좀 굴곡이 있는 분들이 뭐 어른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잖아요. 너도 나중에 커보면은 이해한다라는데, 근데 사실 이승현 씨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내가 엄마가 돼 보니까 더 이해가 안 가더라. 엄마가 믿더라. 어떻게 그 딸, 우리 애를 뭐 버린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예, 아무튼 그러냐. 물론 이제 새어머니가 좋은 분이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사실 눈칫밥을 정말 꾸역꾸역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임신을 해서 엄마가 되려고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보면 사실 안 키우고 방치를 한 거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정말 임신했을 때 엄마에 대한 감정이 폭발을 했었다는 오히려 거예요. 더. 네, 그래서 뭐 산후 우울증까지도 걸렸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털어놨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아픔을 딛고 지금 또 뭐 여러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또 훌륭한 배우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